이번에 그 한미연합사 미국 유사시 한국군 동원 못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일보 단독으로 나왔는데 이 내용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아주 심각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일보는 먼저 이 전체 이번에 결국은 전자권 회수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하고 관련해서 결론을 먼저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사령부가 미국 유사시 그럴 때에도 한국군을 동원할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시도가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제 기사가 이렇게 다루고 있으니까 미국 측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그래서 미국의 그러한 계획, 그런 것이 백지화됐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전시 작전 통제권을 한국에 건넨 후에 주도권을 쥐려고 시도했던 미국이 한 발 물러섰다는 의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임기 내에 전자권을 회수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면은 한국과 미국이 이러한 힘싸움을 했는데 거기에서 한국이 이겼다. 문재인 씨 뜻대로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도한 것이죠. 그런데 우선 앞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감각적으로 읽어내 봅시다. 가령 미국이 미국 유사시에도 한미연합군을 동원하자, 그 규정을 넣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제 그 목적은 한국이 전자권 다시 돌려받겠다고 하니까 돌려주고 나서도 이거 또 어떻게 자기네 필요한 대로 써먹으려고 그랬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일반 민간인의 거래 관계에서도 미국 정도 되면은 아주 노련하고, 그리고 1, 2위를 다투는 대기업,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상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자기들이 이거 원한다고 했는데 한국이 그거 싫다고 하면은 그냥 물러선다. 그래서 그게 백지화됐다. 이 표현 자체가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죠. 글쎄, 나로서는 사실은 경쟁이라든지 또 이러한 담판이라든지 하는 것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명으로서 내가 어떤 목표하는 바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거 상대방이 순순히 오케이 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 이야기 한번 해봤다가 그럼 말고 이렇게 갈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미국에게 어떤 위기가 미국 유사시에도 한미연합군을 동원해야 하겠다고 한다면은 동원할 수밖에 없이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한번 얘기해 봤다가 한국이 싫다 그런다. 그래서 그럼 깨갱하고 관두자고 했다면은, 그러면 그것은 요건이 아니었다. 그냥 앞에 한번 내놓는
바람잡이식의 어떤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리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그 정도는 경력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정도는 생각을 한다 하는 것이죠. 뉴스가 이렇게 보도를 했지만 하나는 백지화가 되지 않았던지, 하나는 미국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했다가 실패하고 백기 들고 물러난 것이 아니든지, 또 하나는 그들이 내세운 것이 원래 뭐 그렇게 탐내지 않았던 것이든지, 결국 이 첫머리에 요약을 해놓은 이 내용을 그다지 점수를 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에 들어가 보기로 합시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지난 4월 말에 2020년 4월 말에 한미 연합사의 한미 동맹 위기관리 각서 이제 이것을 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전자권 전환에 맞춰서 개정하기로 했다 하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지난해 이 각서를 이렇게 개정하자 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2019년에 현재로서는 한반도 유사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미국 유사시, 그러니까 한반도 유사시 그리고 미국 유사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요건을 다 포함시키자 하고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거절했다, 반대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끝났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아무래도 문재인 씨 측에서는 이렇게 보았구나 하는 것을 이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자권을 넘겨주게 되면 한미연합군을 그 한국군 대장이 이것을 지휘하게 되죠. 그런데 미국이 유사시일 때도라는 것이 들어가면 미국 측에서 위기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때도 한미연합군이 움직인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자권은 한국에 넘겨준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 명목상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는 결국 미국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이 어떤 식으로 이것을 그만두기로 했는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과정이 과연 정상적인가, 아니면은 미국이 그것을 정말 절실히 원했던 것인데 포기를 한 것인가, 이것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뉴스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 끝에 미국이 물러서면서 미국 유사시 문구는 각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무 얘기 없이 협의 끝에 미국이 물러섰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미국이 요구를 했다. 그런데 그냥 협의를 했고 미국이 그거 관두기로 했다. 그러면 처음에 그 요구를 한 것이 관철시키겠다 하는 의지가 강한 것이었다면 협의라는 곳에 보상, 대가 이것이 들어가야 하겠죠. 처음에 그것이 강력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것이었다. 일단 이야기했다가 내가 양보했다 하고 상대방에게 빚을 안겨주는 그런 것이었다면 또 이 뉴스대로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어떻든 미국이 물러섰다. 뉴스를 보면은 아무것도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그렇죠. 그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이 뉴스를 보면 미국이 한국 측에 전자권을 돌려주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아까워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 있죠.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좌파 정치 세력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리마연 강의에서 과연 그럴까? 다시 생각해보라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도 아주 비슷한 것인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모아서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것이니까 잘 집중해서 같이 논의를 해봅시다. 한미 양국은 한국합동참모본부, 유엔군 사령부, 연합사 이 사이의 어떤 관계를 정하는 약정 TOR-R이라고 하는 것을 개정하는데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에 이렇게 한 것이죠. 이제 새로운 문구를 포함시켰다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국군에게 전자권을 이양하고 그리고 한국합참, 연합사, 주한미군 사령부, 유엔사 그 간의 상호 관계를 발전시킨다. 이 문구를 2018년에 포함시켰다 하는 겁니다. 그 상호관계를 발전시킨다.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현상보다는 더 진전된 것을 의미하죠. 발전시킨다는 것은 지금의 이 각 기관의 관계를 더 긴밀한, 더 상호작용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그런 관계로 바꿔간다. 연결이 좀 더 촘촘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왜 이런 것을 넣었는가 하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힌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정부 소식통의 말입니다. 미국이 전자권 전환 후에 유엔사의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그런 의도로 관계 재설정을 요구했다. 그런데 한국 측이 거기에 반대하면서 발전시킨다 하는 이 문구를 넣었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한국 측이 이겼다고 볼 수 없겠죠. 어떻든 발전시킨다가 새로 첨가됐으니까 그전하고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 관계가. 그러면 여기에서는 한국이 물러섰거나 한국이 혼자서 이겼다고 생각하면서 내줄 거 다 내주었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합의, 이것이 이제 가장 최신 합의가 되겠죠. 이번 합의에서도 바로 그 내용을 일부 표현만 수정했고 종전의 합의의 수준이 유지됐다. 만일 이것이 한국이 원하는 대로 그 몇 개의 기관 간의 관계를 좀 더 소원하게, 썰렁하게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18년보다는 더 발전된 관계고, 만일 이것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좀 더 갔다고 한다면 2018년보다도 더 긴밀한 관계로 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2019년 미국은 한국 정부 몰래 독일군 연락 장교를 유엔사에 파견하려고 시도를 했다. 그런데 뒤늦게 알아차린 한국 정부가 반대해서 무산됐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일까? 유엔사에다가 독일군 연락 장교를 파견하려고 했다. 최소한 미국과 독일은 찬성하고 있었다. 유엔사하고.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한국이 반대해서 무산됐다. 과연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한국일보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게 바로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그러면 유엔사가 지금 잠들어 있듯이 있었는데 거기서 활발하게 움직이려는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독일군 연락 장교를 유엔사에 파견하려고 했다. 한국 정부 몰래.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한 것이 유엔사에서 한국 정부의 지위가 그 발언권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지금처럼 문재인 정권처럼 이런 국제관계에서 계속 따돌림 당하고 또 북측이나 중국 측하고 긴밀하다. 소위 적성국가하고 긴밀하다 하는 평가를 받는 한에서는 그 발언권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어떻든 유엔사 재활성화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다. 한국 측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깨부수지는 않을 테니까 우리하고 세계는 따로 가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독일군 연락 장교 파견 이것을 이제 한국 측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전자권을 전환한 후에 유엔사를 강화해서 사실상 독자적인 전시 통제권을 가지려고 한다.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결국은 이런 것이죠. 한미 연합군이 있는데 여태까지는 이제 미군이 그것을 지휘하다가 한국군이 하게 되면은 미군이 그것을 주기 싫어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면서도 한국군을 여전히 지휘하려고 한다. 아주 지역 말단적인 것만을 보고 있다. 양자관계만 보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벌써 그 유엔사 쪽의 프로그램에서는 제3의 국가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 또 다른 나라들도 있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크게 안중에도 없다. 단지 미국만 보고 있다. 이 땅에 와 있는 사람들만 보고 있다. 즉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떻든 한국일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 돼간다. 문재인 씨 뜻대로 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국군은 올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그 한미 연합 군사 연습에서 FOC 검증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2021년 FMC 검증을 할 것이다. 그 준비를 할 것이다. 이제 그것까지 마치면은 전자권 전환 작업은 사실상 끝난 거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있죠. 이 전자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 조건은 지금으로 봐서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결코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 조건이 뭐냐 하면 3대 조건인데 첫째,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한국군이 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기술적인 면은 돈 주고 사오든지 어떻든 확충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군대가 그런 것이냐. 지금 우리 국민들은 한국군이 이전보다 몇 년 전보다 확실히 약해졌다. 아마 거의 100%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심지어 좌파 정치 세력도 그렇게 말할 것이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가 그쪽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한국군은 더 강해지지 않았다. 한국군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더 정예화되기는커녕 나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단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둘째,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의 초기 필수 대응 능력 구비. 이것은 정말 갈수록 태산이다. 김정은이 측에서는 점점 더 고성능의 무기를 보이고 있고, 우리는 이것도 기껏해야 탐지해내고 방어하는 것들도 이제 이거 가지고는 못 쓴다. 현재 우리가 겨우 몇 개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는 방어도 못한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들여와야 된다. 이러고 있죠. 두 번째 조건, 점점 더 조건 성취에서는 멀어지고 있다. 우리가 저기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땅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 셋째, 전자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지역 안보 환경 등, 안보 환경, 그런데 한반도 지역 안보 환경, 그것이 자주국방이 가능한 수준이냐. 더 문제는 이제 국방부에서도 인정을 했듯이 중국도 무력에 지금 힘을 기울이고 무력을 증강하는 쪽으로, 러시아는 다른 나라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계속해왔고, 김정은이 아주 세졌죠. 밖에다가 증명도 했고, 이제는 일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비무장한다고 했던 일본이 이 3개 주체가 이러고 나오니까 지구를 점령하겠다고 이러고 나오니까 일본 비무장을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이제 무시무시한 곳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문재인 씨만 휴전선이 있는 데서 초소도 허물고 이제 군대도 앞으로 자꾸 줄이자 그러고, 우리만 아주 취약한 것이죠. 그러면 무기 다 버리면 안전해지는 겁니까? 영세 중립국 이런 환상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얼마 전에 중국에서 비웃었죠. 엎드려서 빌고 미소 짓는다고 해서 전쟁 나면 총알 안 날아오는 거 아니다. 굳이 중국까지 빌지 않아도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이 전자권 넘기는 게 아까워서, 그래서 미국 유사시도 포함시키자. 그 다음에 이 유엔사를 강화시키겠다. 그런데 이 사고의 전환 한번 해봅시다. 미국이 전자권 넘겨줘서 뭐가 쉽겠느냐. 이거는 과거식의 전투,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벗어난 지는 거의 까마득히 오래됐다. 아니, 세기를 달리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유엔사가 커지고 있다. 유엔사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 한반도는 허리띠를 두껍게 메고 있습니다. 바로 비무장지대인 것이죠. 그곳에는 북측도 우리 측도 전혀 실효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미 그런 상태였죠. 우리가 거기를 사용할 때는 유엔사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게 많이 혜택을 줬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쓰고 그럴 수 있었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김정은이 집단하고 뭐가 다르냐. 그렇죠. 세계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세계인의 어떤 대북 제재라든지 전쟁 억지를 위한 활동에 항상 개구멍을 뚫고, 동맹인 미국이 어떤 김정은이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이런 도발을 즐겨하는 그런 자들을 좀 힘을 빼놓으려고 하면은 문재인 씨가 그쪽에 가서 링겔 꽂아주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그리고 문재인 씨는 자꾸만 우리 국군 총을 버리고 장미꽃을 들고
북측의 그 괴뢰군을 보면서 미소를 지어라 이러고 있으니까 아차 하는 순간에 그 잘못된 문재인 씨의 생각이 북측이 움직이는데도 바뀌지 않으면, 그리고 그때는 바뀌기에 때가 너무 늦어버리면 결국 애꿎은 우리 한국 국민만 거의 몰살을 당한다. 생명을 잃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국민을 위해서 지금 유엔사가 다시 움직이는가?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어차피 남이니까. 다행히도 우리 한국은 불행 중 다행이다 할 수 있는 것이, 유엔사가 다시 움직이는 것은 이 신냉전이라는 기류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한반도의 허리띠, 이것을 굳건하게 막아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 자유세계를 지키는 그 보루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이 그것을 포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유세계의 연맹체가 그것을 직접 지키기로 나선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어떤 면으로 봐서는 대한민국은 적화통일되지 않는다. 이제 이게 하나가 조금 약속이 되는 것이고, 또 어느 한 면으로 봐서는 저들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을 텐데 우연히도 신냉전이 이때 왔고, 문재인 씨가 그 보궐 대통령이 된 이 시기에 신냉전이 점점 굳어지게 돼서 다행히도 우리는 세계 자유세계 국가들의 도움을 간접적으로 또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정말 애국적인 국민들이 이 국가를 내버리는 그런 좌파 세력들을 물리치고 책임을 묻고 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하겠다. 이제 이런 면에서는 조금 위안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죠. 이 한반도의 허리띠 부분을 유엔사가 담당을 하게 되면 이게 미국 한 나라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얽히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 땅을 영원히 뺏길 수도 있는 것이죠. 한반도가 세 등분이 된다. 이것이 김정은이가 그 남침야욕을 버리지 않고 시진핑이 세계의 지배자가 되려는 힘으로, 러시아도 그렇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 허리가 잘리는, 국토의 허리가 잘리는 일을 또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가 저 북괴를, 우리의 주적을 잘 잡겠다. 우리가 시진핑을 그를 경계하고 또 자유세계 편에서 만일 시진핑이 이 선을 넘보면 우리가 자유세계의 중요한 책임을 지는 국가로서 싸우겠다. 이렇게 했으면 유엔사가 허리 부분에 단단히 울타리를 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거기도 내 땅인데, 김정은이가 있는 그 자리도 미수복직으로서 그들의 항복을 받아내고 다시 찾아야 되는 땅인데, 그 전에 휴전선에 그 비무장지대를 먼저 세계의 그 강대국들, 그들에게 내주게 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씨의 자기가 이겼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그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뒤에서는, 뒤가 아니고 문재인 씨 혼자 돌려놓고 전 세계가 내놓고 그거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리마연의 지난 강의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이런 이야기는 여러 차례 했죠.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세계적인 그 사건을 처리한다든지 어떤 세력이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것은 긴 시간을 두고 계속 조짐을 보이고 쌓여서 결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것을 보고 또 시간이 되는 분들은 지나간 것들도 다 찾아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 노력을 하지 않았구나. 문재인 정권이 너무 무지하고 너무 삼류이고 그리고 오늘까지 손도 까딱하지 않고 저 잘났다 하고 자랑만 하고 있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7일 건국헌법에 따라서 세워진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평소에는 당연하게 누구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영토 개념, 그것을 막상 설명하고자 하면은 처음에는 우리 영토가 분명히 이것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또 거기에 반박이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멈춰서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영토는 어디까지이고 우리의 국가는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두는 거기에서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때 이미 정해져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1948년 건국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의 영토조항, 그것입니다. 건국헌법은 제4조에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한반도와 한반도에 딸린 섬들, 그것까지를 영토로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다시 우리의 그 탐구를 해보기로 합시다.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것이 우리 영토의 본체라고 하니까 이것을 알아봐야 하겠죠. 세계 지도가 있는 그 지구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지구의를 돌려서 태평양이 우리 앞에 오도록 놓는 겁니다. 여기에서 출발하면 되겠죠. 우리가 정면을 보면서 태평양 중앙에서 약간 왼쪽 방향으로 위로 눈길을 옮겨 봅시다.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동북아시아가 나타납니다. 이 동북아시아, 거기에 반도가 하나 있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이것을 다른 그림과 겹쳐서 보여줄 때 호랑이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호랑이를 닮은 그 반도, 이것이 바로 한반도다 하는 것이죠. 한반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한번 우리가 해보기로 하죠. 먼저 한반도의 북쪽 끝을 봅시다. 우리 영토의 북쪽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쪽으로는 압록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두만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북쪽 끝인 것이죠. 압록강이 흐르고 있는 서쪽의 압록강 건너편에는 중국 땅, 정확히는 중공 땅이 있습니다. 압록강 너머 북쪽은 중공 땅이다. 이런 것이죠. 그 아래가 우리 땅이다. 그러면 동쪽의 두만강은 어떤가? 두만강 너머에는 역시 중공 땅, 그것이 있고 또 한쪽 옆에는 러시아 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 서쪽에는 서해가 있는데 우리가 알기 쉽게 서해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서해바다가 있습니다. 이 서해바다 건너편은 역시 중국 땅, 중공 땅이 되는 것이죠. 한반도의 동쪽에는 동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남쪽에는 남해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의 남동쪽, 그러니까 우리 호랑이를 닮은 한반도의 발밑에, 발꿈치 쪽에 거기에 대한해협이 있습니다. 바로 이 대한해협을 건너 그 아래쪽에 섬나라 일본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건국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의 영토 가운데 한반도 부분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했죠. 부속도서, 이것을 예를 들자면 백령도, 마라도, 울릉도, 독도, 제주도 이와 같은 것들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영토인 것이죠. 이 건국헌법 제4조는 현행헌법인 제9차 개정헌법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문만 제3조로 옮겨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 젊은 사람들은 그것은 그냥 이론에 불과하다. 현실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국가 정체성이 무너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칙이 무엇인지, 어째서 우리의 헌법이 이러한 영토 조항을 유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인식과 또 그것을 힘차게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보기로 합시다.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 영토를 주장할 수 있어야 남들이 이것을 넘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북위 38도선 이북을 구소련과 그의 괴뢰 집단에게 우리는 도둑 맞았습니다. 빼앗긴 것이죠. 그들이 그 영역을 불법으로 점령한 채 지금까지 70년 세월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한반도 유일의 합법 독립국인 대한민국은 38선 북측을 미수복지구로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강탈당했기 때문에 괴뢰 집단을 축출하고 되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헌법에서 계속 다짐하고 있는 통일의 과업, 우리가 해야 하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토 회복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할지 모릅니다. 긴 세월 그곳에 북측 주민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들도 그 땅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그 38선 북측은 북측 주민들의 땅이다. 그들의 땅이다. 어떻게 보면 그럴싸한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법을 벗어난 그냥 감상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런 것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현재의 북측 주민에게 있어서 그들의 조국은 대한민국 하나뿐이다. 이것을 먼저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유일의 합법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측 주민에게는 우리가 미수복지구로 보는 북쪽 땅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통해서만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빼앗긴 땅, 미수복지구, 그곳에 아예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고 살겠다. 그게 자기들의 나라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법적인 소유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탈북자를 난민도 아니고 귀화인도 아니고 그냥 그들을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조국이 유일한 조국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관계하고 실제로 현실적인 이 관계하고 일치되지 않는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이 한반도이기는 합니다. 1950년 구소련과 그의 괴뢰 집단이 대한민국을 침략했습니다. 이것이 6.25 남침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 김일성 괴뢰 집단을 도와서 대한민국을 공격했던 자들이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인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부모, 조부모가 되겠죠. 바로 이런 면에서 구소련의 결국은 단일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러시아, 또 대한민국을 6.25 남침을 할 때 와서 같이 공격을 했던 그들과 또 동일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진핑의 중공, 이들은 대한민국에게 있어서는 적성국이 분명합니다. 일단 우리 선조, 우리 조상의 원수가 맞죠.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철천지 원수가 맞습니다. 비록 지금 전쟁하지 않고 그들과 상거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한 관계는 엄연히 그대로 있는 것이죠. 6.25 남침이 있고 나서 1953년 휴전을 했습니다. 그때 한반도는 휴전선을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 이렇게 두 조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또 분명히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휴전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었다고 해서 남과 북이 1대1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전히 한반도 유일의 합법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겁니다. 휴전선 북측 지역은 미수복지구로서 대한민국 영토인 것이죠. 휴전선이 설정됐다고 해서 그 북측에 소유권이 설정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대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1980년대 들어서 대한민국에서는 소위 변혁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이념 그룹이 힘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혁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변혁은 바꾼다, 뒤집어 엎는다 이런 뜻이라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급진 좌파 세력이라고 말을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 변혁 세력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합니다. 변혁 세력은 대한민국의 헌정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혁 세력들 1980년대부터 크기 시작한 이 변혁 세력들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영토 조항을 삭제하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헌법에서 영토 조항을 삭제하자 하는 좌파 학자들, 그들이 써낸 책도 많고 그들이 강단에서 강단을 차지하고 수세대를 걸쳐서 이제는 수세대가 될 텐데 젊은이들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영토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왠지 그래도 될 것처럼 교과서에도 들어가 있고 물론 그것이 일부 주장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철되지는 않았죠. 이런 일들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변혁 세력들은 대한민국이 1919년 상해 임시정부 때 건국되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주장들이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주장을 어떤 자들이 하고 있는가? 그것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국은 소위 민주화 시대다 하는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할 수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죠. 그런데 헌법 영토조항을 그대로 둔 채 이것을 사문화한 것보다는 좀 더 못쓰게 만들어버렸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휴전선 북쪽의 영토를 야금야금 포기해왔다 하는 것이죠. 이런 행위는 당연히 헌법 위반이고 국헌 문란 행위입니다. 현재의 문재인 씨는 2017년 5월에 보궐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의 임기는 2018년 2월 24일로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재 어떻게 보더라도 헌법상의 대통령으로는 불러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인 것이죠. 그래서 그냥 문재인 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 건의 협약문 또 다른 종류의 문서 이런 것을 통해서 휴전선 북쪽 영토를 김정은 정권의 영토다 하고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증거는 모두 우리 누구나 찾아볼 수 있게 지금도 공개되어 있죠. 이러한 행위는 헌법 위반 행위이고 국헌 문란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3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의 동맹국인 미국까지 이제는 이것을 당연한 일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미국이 우리의 영토인 휴전선 북측의 미수복 지구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영토다. 그곳에 독립국가가 있다.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미국이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부정한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결국 한 나라, 두 나라 계속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한반도는 두 조각 난 것으로 됩니다. 확실히.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있는 것으로 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휴전선 이남으로, 그러니까 원래 우리 헌법이 인정한 영토의 50% 크기로 축소되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영토를 반동강 낸 것은 문재인 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그가 이렇게 겁없이 이런 문서를 작성하고 이런 발표를 한 것은 길게 보면 민주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조금씩 빗장을 풀어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민주화 30년 동안의 그 책임져야 할 세력들, 그리고 문재인 씨, 이들이 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헌법 무엇을 위반했는가? 그것은 명백합니다. 현행 헌법 제66조 제2항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영토를 보전하지 않고 국토를 잘라서 남에게 줘버리는 일, 지금까지 그것이 그런 일이었는지 우리 국민은 그것조차 몰랐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이렇게 두 동강이 나고 말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직도 지금의 이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게 아닌 것이죠. 문재인 씨의 위헌 행위, 국헌 문란 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구소련의 괴뢰 집단이 6.25 남침을 한 이후에 우리는 정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정전협정으로 휴전선에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의 이 띠 모양, 동에서 서까지 완전히 허리를 뚝 자른 이곳을 비무장지대, DMZ로 선정을 해서 유엔사가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무장지대는 누구의 것이냐? 이것은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 영토 조항에 따라서 대한민국 영토인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씨는 이 지역을 DMZ 국제평화지대로 하겠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이것이 좀 애매하다고 할까? 사실은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 같다고 할까? 그런 면이 있죠.
그렇게 되어가는 중에 비무장지대와 관련해서 최근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2019년 6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독일 정부 방문단을 데리고 고성 통일전망대를 방문하려고 했다고 하죠. 그런데 유엔사에서 안 된다 하고 불허 결정을 함으로써 그 방문을 포기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2019년 12월 중순 남영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자기들 그 예하사단 가운데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3사단 백골부대 그 3사단의 감시초소 GP라고 하죠. 그 일대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냥 들어간 것이죠. 이전처럼 우리 땅인 줄 알고. 그랬는데 2020년 초 유엔사에서는 DMZ 출입이 48시간 전에 유엔사에 통보하고 유엔 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그 절차를 위반했다고 하면서 한국 측에 출입규정 위반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무장지대가 남의 손에 넘어갔구나 하는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할 겁니다. 비무장지대를 유엔사에게 넘겨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지난 강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우선 휴전선 북쪽 2km 위쪽 거기에 선을 하나 그어 봅시다. 한반도에서. 그 위로는 못 가는 것이죠. 그 위쪽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드나들거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반도는 일단 두 조각이 났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으로 이 휴전선에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그렇게 이 띠 모양으로 동에서 서로 잘라낸 지역, 띠 모양의 영역 여기를 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고 지배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하나의 벨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원벨트. 그것이 또 한반도에서 잘려나갑니다. 우리가 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하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이것은 일단 이렇게 세 조각으로 나뉘고 그 중에 하나인 휴전선 남쪽 2km 이하 그 아랫지역만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영토로 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기로 하죠. 이렇게 보면은 대한민국에는 세 개의 영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지배 주체가 각각 다른 세 개의 영토가 있다. 비무장지대라고 하는 이 원벨트 영역, 이것은 이제 한국의 땅이 아니다. 유엔의 땅이다. 그렇게 된 겁니다. 실제로는 미국 땅이 된 것이겠죠. 문재인 씨가 팔아먹은 비무장지대, 그거 이제는 우리 땅이 아니다. 이것을 실감하게 된 겁니다. 한심한 것은 문재인 씨가 이걸 팔아먹으면서도 남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팔아먹으면 돈 받고 팔아먹죠. 문재인 씨는 돈 주고 팔아먹었다 하는 겁니다. 무기 사주고 비굴하게 아부하면서 이 원벨트 땅을 넘겨줘 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짓을 한 것이 북쪽 영토
휴전선 북쪽 2km 이북지역 그것이 됐죠. 북측을 DPRK라고 써주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불러주고 그러다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신나간 변혁 세력이 김정은 위원장 하더니 끝내 나라를 뺏기고 만 겁니다. 영토를 이렇게나 뺏기고 만 것이죠. 이제 한반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시대에 반으로 잘리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던 남북 4km 띠부분 그 영역을 남에게 줘버리고 그래서 한반도가 투 코리아 플러스 원벨트로 이렇게 세 조각이 나 버린 겁니다. 셋으로 잘라서 그중 둘을 남에게 줘버린 것이죠. 이런 식으로 국토를 잘라서 남에게 주어버리는 죄는 알기 쉽게 말해서 반역죄다. 그렇게 말을 해야 할 겁니다. 반역죄에는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죠. 바로 이것이 민주화 30년 그리고 문재인 3년이 해놓은 일이다. 그런 것입니다. 헌법을 고치자, 영토조항을 버리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만 그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바로 이 시점에 민주화 30년을 끝내야 하는 이 시점에 헌법을 고치자고 하는 자들은 무조건 일단은 민주화 30년과 함께 쓸려 나가야 할 자들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두기로 합시다. 지금은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시기입니다. 원상 회복을 할 때 국가의 기둥뿌리를 바꾸지 않는 법이죠. 오히려 지금 있는 헌법에 충실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디 헌법에 청와대가 들어있습니까? 헌법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독재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헌법을 위반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독재가 집행되고 있는 것이죠. 헌법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을 일단 지키자. 그리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이 나라의 헌정사를 다시 바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5,100만이 모여서 정말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을 손보고 어떤 데를 땜질해야 할지 의논하자 하는 겁니다. 헌법은 중요한 것이고 국가 생명의 본체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여기저기 잘라보거나 구멍 뚫어보거나 모양을 바꿔보거나 이러지 않죠. 온전하게 보존한다. 가장 소중한 것은 손대지 않고 보존한다. 이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